수연아, 얼른 가라. 네가 살아야 해. 새벽 4시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아버지는 잠옷 차림 그대로 끌려나갔습니다. 김철수 동무 반동 발언 혐의로 조사받으러 가야겠소. 차갑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평범한 밤을 끝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제지당했고 저는 이불 속에서 떨면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하루아침에 적대계층이 되었고 3개월 뒤 저는 배급소에서 쫓겨났으며 어머니와 단둘이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날 밤 강 한가운데서 어머니는 저를 강 건너편으로 밀어냈고 총성 속에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죽었다고 믿으며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차가운 강물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던 그 밤에 순찰대가 강변을 샅샅이 뒤지던 그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왜 어머니는 저를 밀어내면서까지 살리려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해 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평범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의 5층짜리 낡은 아파트 3층에서 셋이 살았고 아버지는 청진 제강소에서 20년째 일하는 노동자였으며 어머니는 집에서 옷수선을 해 생계에 보탰습니다. 저는 28 배급소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성도 나쁘지 않았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진 건 공장 사고가 일어난 뒤였습니다. 지난해 가을 제강소 3호 용광로에서 폭발 사고가 났고 노동자 6명이 죽었습니다. 공장 측은 노동자들의 부주의 탓이라 했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안전장치가 고장난 지 석 달이 넘었는데도 고치지 않았어. 상부에 보고했지만 예산이 없다며 묵살했지. 이건 살인이야. 아버지는 당 간부 앞에서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은 곧 반동 발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경고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고 당 생활 총화 시간마다 아버지는 자아 비판을 강요받았습니다. 동무의 발언은 당을 모독하는 행위요. 반성하시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지만 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죽은 동무들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 질문이 아버지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보위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간 뒤 집안은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서랍을 뒤지고 책을 뜯고 벽을 두드리며 뭔가를 찾았지만 우리 집엔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그들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현관문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배급소 지배인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수연 동무, 집안 사정이 어렵게 됐다는 거 알지? 지배인의 얼굴엔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상부 지시야.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무 아버지가 한 일 알지?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지배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어떤 이는 아예 길을 돌아갔습니다. 20년을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손에는 옥수수 가루 한 봉지를 들고 있었고 손가락은 동상으로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왔니? 저녁 준비할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선 정의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죽은 동료를 위해 목소리를 냈을 뿐인데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적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아버지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보이부에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나중엔 아예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시오. 김철수는 반동분자요. 가족도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온 어머니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몰래 팔기 시작했습니다. 비누, 치약, 과자 같은 것들을 몰래 들여와 팔았고 단속반을 피해 다니며 근근히 돈을 벌었습니다. 어머니는 옥수수 반죽을 만들어 팔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아빠는 아마 돌아오시지 못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해. 내가 살아있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그곳에선 말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 강을 건너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저는 아직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석 달이 더 흘렀고 겨울이 왔습니다. 청진의 겨울은 매서웠고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으며 저는 매일 장마당 구석에서 중국산 물건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부어올랐고 발가락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그날 저녁을 굶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장마당이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단속반이 올 시간이라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도 물건을 보따리에 담으려는데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낡은 인민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이 동네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구두가 너무 깨끗했고 손에 담배 냄새 대신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였습니다. 얼마요, 이 비누? 남자가 제 앞에 놓인 중국산 비누를 집어들었습니다. 1,000원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꺼냈는데 지폐가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였습니다. 남자는 제 표정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 미안. 습관이. 그리고 북한 돈으로 바꿔 건넸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비누를 건넸지만 남자는 가지 않았습니다. 장사 힘들지? 남자가 물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요즘 청진에 당신 같은 사람 많아. 갑자기 성분 나빠진 사람들.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경계심을 담아 물었지만 남자는 웃기만 했습니다. 나 그냥 장사꾼이지. 이것저것 사고 파는 사람. 남자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제강소에서 일했지? 공장 사고 때문에 말 잘못했다가 끌려간 거 맞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가 모르는 게 별로 없어.
이 동네서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네 같은 집안, 이제 여기선 못 살아. 알지? 배급도 끊겼을 거고, 일자리도 없을 거고, 사람들도 피할 거야. 그게 이 나라 규칙이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중국 넘어가면 살 수 있어. 남자가 낮게 말했고, 저는 그제야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탈북을 도와주고 돈을 받는 사람. 장마당에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위험하지만 때론 유일한 희망이기도 한 그런 사람. 관심 없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거야. 근데 한 달 뒤엔? 두 달 뒤엔? 여기서 굶어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어? 남자는 보따리에 담긴 제 물건들을 흘끗 봤습니다. 이거 팔아봤자 하루 이틀 먹고 살 돈이지. 그리고 언젠간 단속에 걸려. 그럼 끝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해봐. 당신 나이면 중국 가서 일 구할 수 있어. 식당이든 공장이든. 돈 벌어서 어머니 모셔올 수도 있고. 남자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근데 기억해. 여기선 미래가 없어. 당신도 알잖아.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중국.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다른 세상이라는 것, 그곳에선 굶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말했다고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강을 건너다 잡히면 총 맞아 죽거나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소문도 들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빨래를 해야 했고 어머니의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순이 다 된 어머니가 이런 추위에 빨래를 하고 장마당에서 옥수수 반죽을 팔고 밤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왜 그러니? 엄마.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죽지 말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엄마도 알잖아요. 우린 이제 여기서 못 살아. 배급도 끊겼고, 일자리도 없고, 사람들도 우릴 피해요. 아빠는 돌아오시지 않을 거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건너가요. 중국 가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하는 거니? 강 건너다 죽을 수도 있어. 잡히면 총 맞아. 여기 있어도 죽어요, 엄마. 천천히 굶어 죽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손 좀 봐요. 이 추운 날씨에 빨래하고 장마당에서 떨고 있잖아요. 저도 매일 단속반 피해 다니면서 살아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왜 끌려갔어요? 잘못한 게 뭐예요? 죽은 사람들 얘기했다고, 안전장치 고치라고 말했다고 반동분자가 됐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나가요.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갈 수 있겠니? 강을. 할 수 있어요. 잡히면 어떡하니? 안 잡혀요. 꼭 건너갈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인 순간,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한 순간,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마당에서 그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장마당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저를 보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결심했어? 얼마예요? 둘이서 2,000위안. 강까지 안내하고 중국 쪽 브로커 연결해 줄게. 2,000위안이면 어머니가 몇 년간 숨겨둔 돈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언제 출발해요? 이틀 뒤 밤 10시. 여기서 만나. 남자는 담배를 비비며 말했습니다. 짐은 최소한만. 가방 하나씩.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이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집안을 정리했고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눴으며 2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옷, 할머니가 물려준 녹그릇, 어린 시절 사진들,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약속한 날 밤 저희는 가방 하나씩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20년을 살았던 집이 어둠 속에 서 있었고 그 모든 기억들이 그곳에 남겨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손 놓지 마. 저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밤 10시 장마당 뒤편 골목에서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 작은 가방 하나만 메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자 턱으로 뒤를 가리켰습니다. 저 트럭, 짐칸에 타.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고 급했습니다. 트럭은 낡은 화물차였고 짐칸엔 이미 사람이 3명 더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와 2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모두 우리처럼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있었고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였으니까요. 어머니와 저는 짐칸 구석에 앉았고 브로커가 덮개를 덮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체에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고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청진 시내를 빠져나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고 덮개가 걷혔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보안원 2명이 손전등을 들고 짐칸을 비췄고 우리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뭐 실었어? 보안원이 브로커에게 물었고 브로커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농산물이요. 온성 쪽 협동농장으로 가는 거예요. 보안원이 짐칸을 들여다봤고 손전등 불빛이 우리 얼굴을 훑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왜 여기 타고 있어? 보안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브로커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보안원에게 건넸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협동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이에요. 돈이었을 겁니다. 보안원은 잠시 망설이다 그것을 받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빨리 가. 트럭이 다시 출발했고 우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앉았던 중년 여자가 작게 흐느꼈고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 어깨를 감쌌습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어둠만 흘러갔습니다. 가끔 마을의 불빛이 멀리 보였지만 금방 사라졌고 다시 어둠뿐이었습니다. 청진에서 온성까지는 100km가 넘는 거리였고 이 낡은 트럭으로 가려면 서너 시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진에선 사람들이 자고 있을 테고 내일 아침이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문이 잠긴 걸 보고 수군거릴 테고 배급소 사람들은 역시 도망쳤네라고 말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덮개가 거치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함경북도 북쪽의 겨울은 청진보다 훨씬 추웠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주변은 온통 산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앙상하게 서 있었고 눈이 쌓인 땅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서 걸었고 우리 5명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와 숨소리만 어둠 속에 퍼졌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산길은 험했고 어머니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함께 걸었는데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앞서 가던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소리 내지 마. 조금만 더 가면 강이야. 브로커의 목소리는 긴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걸었고 나뭇가지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폭이 좁았지만 물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겨울인데도 강물은 얼지 않았고 검은 물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나무 뒤에 숨게 하고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게 중국이야. 강 건너편을 가리키며 말했는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빛 몇 개가 보였습니다. 지금 순찰대 교대 시간이라 10분 정도 틈이 있어. 그 사이에 건너야 해. 10명이요? 중년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분 안에 저 강을 건너요? 못 건너면 죽어. 순찰대한테 잡히면 총 맞아. 브로커는 냉정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다음 교대까지 2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여기 숨어 있을 수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은 검고 차가워 보였고 폭은 50m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해도 저 차가운 물에서 50m를 헤엄쳐 간다는 게 가능할까요? 게다가 물살이 거셌습니다. 어머니들은 물 무서워하지 마.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얕은 곳도 있어. 브로커가 말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물이 정말 얕을까요? 멀리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시계를 봤습니다. 5분 뒤 출발해. 준비해.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엄마.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여기서 죽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손 놓지 마세요. 절대로요. 그래, 수연아. 엄마도 내 손 꼭 잡고 있을게.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분 뒤 강 한가운데서 그 약속이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것을, 어머니가 제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저를 밀어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브로커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일어섰고 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5명이 동시에 움직였고 발소리를 죽이려 애쓰면서도 서둘렀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물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뒤따라 발을 담갔는데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뼈를 애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발목을 넘고 종아리를 넘고 무릎을 넘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고 물살이 다리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렸고 저는 재빨리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엄마, 천천히 가요.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갔고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강 한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때 북한 쪽 강변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멈춰.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훑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움직일 수도 숨 쉴 수도 없었고 그저 불빛이 우리를 비추지 않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도주자다. 강에 사람 있다. 순찰대의 외침이 강변에 울려 퍼졌고 여러 개의 손전등이 일제히 강물을 향했습니다. 불빛이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우리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수연아, 엎드려. 물속으로. 저는 어머니의 말대로 몸을 낮췄고 차가운 강물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코로 물이 들어왔고 입안이 강물 맛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을 뜨자 어둠뿐이었고 귓속으로 물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폐가 타는 것 같았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물속까지 비추는 게 희미하게 보였고 그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옆에서 어머니도 물속에 잠겨 있었고 어머니의 손이 제 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초쯤 지났을 때 폐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개를 물 밖으로 내밀었고 헐떡이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도 거의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찰대는 여전히 강변에 있었습니다. 불빛이 계속 강물을 훑었고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에 있는 자들 나와. 안 나오면 사격한다. 사격. 그 단어가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총을 쏜다는 거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향해 총을 쏠 거였습니다. 앞쪽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까 함께 왔던 젊은 남자가 겁에 질려 강변으로 돌아가려 했고 순찰대가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남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2명의 순찰대원이 강물로 들어와 그를 끌고 갔습니다. 중년 부부는 우리보다 앞쪽에 있었는데 물속에 더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움직이면 안 돼. 조금만 더 참아. 하지만 순찰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변에서 여러 명이 손전등을 들고 강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불빛이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2시 방향 뭔가 있다. 순찰대원 하나가 소리쳤고 손전등이 일제히 우리 쪽을 향했습니다. 불빛이 어머니의 머리를 비췄고 저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다시 물속에 잠겼고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물살이 거세졌고 몸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강바닥을 디디려 했지만 발이 헛돌았고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당겨 중심을 잡게 해줬지만 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격 준비. 강변에서 명령이 떨어졌고 총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고 어머니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하는 대로 해. 알았지? 어머니가 속삭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물이 튀었습니다. 총알이 강물을 가르며 날아왔고 우리에게서 불과 2미터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일었고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탕! 탕! 연속으로 총성이 울렸고 총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쪽에서 중년 여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맞은 건지 놀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비명은 곧 물소리에 묻혔습니다. 어머니가 제 몸을 자신의 등 뒤로 밀어냈습니다. 수연아, 엄마 뒤에 있어. 어머니는 자신의 몸으로 저를 가렸고 저는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강변을 바라봤습니다. 순찰대원들이 계속 총을 쏘고 있었고 총알이 물 위를 난무했습니다. 수연아, 앞으로 가. 어머니가 말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가요, 같이. 지금은 안 돼. 내가 먼저 가야 해. 어머니가 저를 밀었고 저는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고 발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 중앙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찰대는 미친 듯이 총을 쏘아댔고 물 위가 온통 물보라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는데 그 순간 어머니의 발이 뭔가에 걸렸습니다. 으윽! 어머니가 비틀거렸고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수중 바위였습니다. 어머니의 발이 물속 바위에 걸려 넘어지려 했고 저는 재빨리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셌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물살에 휩쓸리기 시작했고 저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지만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도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물살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엄마, 제가 소리쳤고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놓지 마. 저는 온 힘을 다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사랑이 뒤섞인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는 대신 제 몸을 있는 힘껏 강 건너편으로 밀어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해. 저는 물살에 밀려 앞으로 나갔고 뒤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이 입안으로 쏟아졌고 다리가 헛돌았으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엄마, 비명을 질렀지만
물소리에 묻혔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어머니는 이미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하류 쪽으로 휩쓸려 갔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다시 어머니 쪽으로 가려 했지만 물살이 저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냈습니다. 총성이 여전히 울렸고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훑었으며 저는 그 속에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정신없이 헤엄쳤습니다. 팔다리를 휘저으며 앞으로 나아갔고 물을 마시고 토하고 다시 헤엄쳤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발밑에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고 강바닥이었습니다. 물이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갔습니다. 강변에 닿았을 때 저는 중국 땅의 차가운 진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이가 딱딱 부딪혔으며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총성이 가끔 울렸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대답은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차갑게 흘렀고 어둠만 펼쳐져 있었으며 어머니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진흙을 움켜쥐며 울었습니다. 엄마를 죽게 한 건 저였습니다. 제가 탈북을 제안했고 제가 어머니를 강으로 끌고 왔으며 제가 어머니의 손을 놓쳤습니다. 중국 땅에 혼자 남겨진 채 저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었어야 했다고, 어머니가 살았어야 했다고, 이렇게 혼자 살아남을 바엔 강에서 함께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살렸습니다. 자신이 떠내려가면서도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강 건너로 밀어내며 살렸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고 강 건너편 북한 땅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찰대의 불빛은 이미 사라졌고 총성도 멈췄으며 강물만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쯤 떠내려갔을까? 지금 강 어디쯤에 계실까? 아니면 이미 북한 쪽 강변에 떠밀려가 순찰대에게 발견됐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일어나요.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는데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검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였습니다. 일어나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남자가 다시 말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죽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있어요? 함께 온 사람들은요? 브로커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브로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브로커는 주변을 둘러보고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중국공안 순찰 돌아요.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요. 알죠? 송환.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탈북 시도만으로도 수용소행인데 실제로 강을 건넜다면 총살감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따라와요. 빨리. 브로커가 앞장섰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걸었습니다. 강변을 벗어나 작은 길로 들어섰고
10분쯤 걸었을 때 낡은 트럭이 보였습니다. 타요. 조수석 문을 열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트럭에 올라탔고 브로커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고 창밖으로 두만강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또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강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을, 혼자 차가운 물속을 떠돌고 계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죽게 했다는 것을.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럭은 30분쯤 달렸고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농촌 마을이었는데 집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마을 끝에 낡은 단층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어요. 내일 다음 장소로 이동할 거예요. 브로커가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는데 집 안은 허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고 방 한쪽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옷 갈아입어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죽어요. 브로커가 낡은 옷가지를 건넸고 저는 멍하니 그것을 받았습니다. 브로커는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끓이기 시작했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손가락 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동상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열기가 피부를 때렸지만 몸속 깊은 곳의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은 것 같았고 아무리 난로 앞에 앉아 있어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 건넸습니다. 마셔요. 몸 녹여야 해요. 저는 컵을 받아 마셨는데 뜨거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눈물만 더 나왔습니다. 브로커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고 저는 혼자 컵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마을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중국의 어느 농촌 마을에서 해가 뜨고 사람들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평범한 아침. 하지만 저에겐 모든 게 끝난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맞는 첫 아침이었고 혼자 살아남은 첫날이었으며 죄책감과 함께 시작하는 첫 하루였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수연이요. 나는 왕 선생. 여기서 탈북자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왕 선생이라 불린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다가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가려 했는데 이제 혼자 가야 한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요? 함께 온 사람 있었죠? 왕 선생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에서 떠내려갔어요. 엄마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찰대 총 맞았어요? 아니요. 물살에 휩쓸렸어요. 저를 밀어내고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엄마를 죽였어요. 왕 선생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강은 원래 그래요. 매년 사람들이 죽어요. 당신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이 좋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왕 선생을 바라봤습니다. 운이 좋다고요? 엄마 죽었는데요? 살았잖아요. 당신은. 왕 선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살리려고 밀어낸 거잖아요. 그럼 살아야죠. 그게 어머니한테 보답하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했는데 제가 여기서 죽고 싶다고 하는 건 어머니의 선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머니 없이 이 죄책감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쉬어요. 며칠 있다가 다시 얘기해요. 왕 선생이 말하고 나갔고 저는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머리가 지끈거렸으며 눈을 감자마자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내가 살아야 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저를 밀어내던 그 손길.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으며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려주셨으니까요. 제 목숨은 이제 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담긴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킨 그런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죄책감과 함께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사흘을 그 집에서 보냈습니다. 왕 선생은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밥을 주고 갔고 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으며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강물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려 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꿈, 어머니가 물속에서 저를 부르는 꿈, 제가 어머니 대신 떠내려가는 꿈. 매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현실이 악몽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왕 선생이 말했습니다. 내일 떠나요.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요. 어디로요? 남쪽. 한국 가려면 몽골 거쳐야 해요. 길어요.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왕 선생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각오해야 해요. 쉽지 않아요. 저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중국, 몽골, 태국, 그리고 한국. 엄청나게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음뿐이었고 중국에 남으면 언젠가 잡혀 송환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갈게요. 제가 말했고 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목까지 잘 살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닦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살려주신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정은 2년이 걸렸습니다. 왕 선생의 도움으로 중국 남쪽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몽골로 넘어가는 트럭에 숨어 탔으며 몽골에서 6개월을 기다렸다가 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성당에서 3개월을 보냈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나 탈북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드디어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는데 두만강의 그날 밤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고 정착 교육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김수연이라는 이름도 그대로였고 주민등록증도 받았으며 이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만강에 있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보증금을 냈고 월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감당했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 딸린 6평짜리 원룸이었는데 북한에서 살던 집보다 작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편의점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는데 사장은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도 고용해줬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돼요. 출신은 안 따져요. 사장의 말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날부터 매일 밤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일은 단순했습니다. 물건 정리하고 손님 응대하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머리 쓸 일이 없었고
그게 좋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손님이 없으면 진열대를 닦았고 바닥을 쓸었으며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밀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커튼을 치고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두만강이 보였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으며 내가 살아야 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악몽은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강물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려 손을 뻗지만 닿지 않는 꿈, 순찰대 총소리가 울리고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꿈, 제가 어머니를 강으로 밀어 넣는 꿈. 매번 비명을 지르며 깼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으며 몇 초간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 자격이 있을까요? 어머니를 죽게 하고 혼자 살아남은 제가 여기서 밥 먹고 일하고 돈 받고 사는 게 맞을까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두만강 어딘가에 묻혀 계실까요? 아니면 북한 땅 어딘가에 이름 없는 무덤으로 계실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탈북자 모임에 몇 번 나갔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였는데 사람들은 다들 밝았습니다. 한국 와서 너무 좋아요.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돈도 벌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정말 좋아요. 저는 그들과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한국에 온 게 기쁘지 않았고 자유가 반갑지 않았으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밝게 웃을 때 저만 웃을 수 없었고 누군가 가족도 데려올 거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었고 밝은 척 할 필요도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하루하루를 버티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일에 익숙해졌고 단골 손님도 생겼으며 사장은 시급을 올려줬습니다. 수연 씨 성실해요. 계속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장의 말에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론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돈은 조금씩 모였습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통장에 넣었는데 뭐에 쓸지 몰랐습니다. 그저 모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북한에 계실지 모를 어머니의 무덤이라도 찾아가면 그때 쓸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였습니다. 최근 탈북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두만강을 통한 탈북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두만강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 못했습니다. TV 화면 속 강물을 보고 있었는데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물, 총소리, 어머니의 손, 마지막 눈빛. 숨이 막혔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손님이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TV를 보고 있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면은 이미 다른 뉴스로 바뀌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 씨, 울고 있어요? 손님이 다시 물었고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얼른 눈물을 닦고 계산대로 돌아왔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퇴근할 때까지 TV 화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머니 생각뿐이었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여전히 두만강 그날 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탈북자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 씨, 오랜만이에요. 탈북자 모임 있는데 나오실래요? 담당 상담사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바빠서요. 30분만이라도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수연 씨 같은 분들이 와주시면 도움이 돼요. 결국 승낙했습니다. 거절하기 귀찮았고 어차피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모임 날 센터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부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맞죠? 기억나요? 하나원에서 같이 교육받았잖아요. 기억이 희미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일하면서 지내요. 저도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죠? 그래도 여기가 북한보단 낫잖아요. 낫다는 게 뭘까요?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총 맞을 염려 없다는 거? 자유롭다는 거? 하지만 어머니는 여기 없었습니다. 근데 수연 씨, 혹시 청진 출신 영숙이란 분 아세요? 갑자기 던진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영숙이요. 50대 후반, 청진 출신. 최근에 한국 들어왔대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탈북자 센터에 계신데요. 혹시 아는 분 아닌가 해서요. 영숙.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청진. 저희 고향이었습니다. 50대 후반. 어머니 나이였습니다. 어디요? 어디 계세요? 제가 여자의 팔을 붙잡고 물었고 여자는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는 분이에요?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어머니라면,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여자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찾더니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요. 탈북자 센터 연락처예요. 거기 전화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고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적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희망처럼 보였고 동시에 두려움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센터를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손에 쥔 종이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번호가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누르면 된다. 그냥 누르면 된다. 하지만 누를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떡하죠?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라면, 같은 고향 출신의 다른 영숙이라면 저는 또다시 절망해야 했습니다. 3년간 쌓아온 이 작은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았고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머니라면, 만약 정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제가 죽었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살아서 한국에 오셨다면 그동안 느꼈던 죄책감은 뭐가 될까요? 3년간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았던 이 시간은 무의미해지는 걸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심장이 귓속까지 뛰어 올라온 것 같았고 숨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네, 탈북자 정착 지원센터입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영숙이라는 분 찾는데요. 청진 출신 50대 후반. 신상 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본인과 무슨 관계신가요? 관계.
딸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텐데 가족일 수도 있어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요. 담당자께 연결해 드릴게요. 보류음이 흘렀고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으며 주변 소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담당 상담사 이지은입니다. 영숙 씨를 찾으신다고요? 네, 청진 출신 영숙 씨요. 혹시 그분 딸이 수연이에요? 제가 물었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상담사가 번호를 불러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11자리 숫자였는데 그 숫자가 어머니와 저를 연결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받아 적은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면 어머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3년간 꿈에서만 들었던 그 목소리를, 강에서 내가 살아야 해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는데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고 1시간쯤 걸었을 때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모습에 두만강이 떠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입력했지만 또 누르지 못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입력하고 또 지우고 그렇게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으며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폭풍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통화 버튼을 눌렀고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3번, 4번, 제발 받아주세요. 5번,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차 소리도 사람들 웃음소리도 강물 소리도 사라졌고 오직 그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들어 조금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3년간 꿈에서만 들었던 두만강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머니가 다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쏟아졌으며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말씀하세요. 엄마. 겨우 그 한마디를 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5초, 10초, 연것 같은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수연이 맞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벤치에서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핸드폰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고 죄책감과 그리움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엄마.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딸. 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야, 수연아. 엄마 살아있어. 엄마가 살아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딸아. 엄마 살았어. 너도 살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을까, 잘 살고 있을까 매일 생각했어. 저도요, 엄마. 매일 생각했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죽은 줄 알았어요. 강에서 떠내려가는 거 봤는데 제가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수연아. 엄마 안 죽었어. 살았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몰랐어. 무사히 건넜는지, 중국에서 잘 있는지, 아니면 잡혔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화를 통해 3년 만에 서로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날 강에서 제가 물었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얘기는 만나서 해줄게. 지금은 내 목소리만 듣고 싶어.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지만 엄마 아직 센터에 있어. 다음 주에 퇴소하거든. 그때 만나자. 다음 주.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엄마, 어디 살 거예요? 집 구했어요? 응, 구로구 쪽에 작은 방 하나 얻었어. 구로구. 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구로구예요, 엄마.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가까이 살 수 있겠네. 수연아, 이제 떨어지지 말자. 엄마랑 너랑. 네, 엄마. 절대 안 떨어질 거예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30분이나 이어졌습니다.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 제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전화를 끊을 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늘 말했지. 내가 살아야 한다고. 네, 엄마. 잘 살았어, 딸아.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두만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강이었고 서울의 강이었으며 어머니와 제가 함께 살아갈 이 도시의 강이었습니다. 3년간 죄책감 속에 살았지만 이제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고 하늘이 밝아 보였으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기까지 온 게 의미가 있었다고,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일주일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편의점에 나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물건을 잘못 계산하기도 했으며 손님 말을 못 알아듣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수연 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좋은 일이라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악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고 뭘 입고 갈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3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 앞에서 울어도 될까요? 안아도 될까요?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났을까요?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구로구 탈북자 센터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점심도 먹지 못하고 집을 나섰는데 거울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빗고 또 갈아입고 결국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센터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지만 1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분침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았고 초침만 느릿하게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센터를 드나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봤는데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3년 만에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많이 늙으셨을 텐데, 머리도 많이 새셨을 텐데, 그래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시 50분이 되었습니다. 10분 뒤면 어머니를 만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 땀이 났으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고 다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는데 머리가 반쯤 새고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었고 손은 거칠었으며 예순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알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섰고 어머니도 저를 봤습니다. 10m 떨어진 거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주변 소음이 사라졌으며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저를 향해 다가왔고 저도 어머니를 향해 걸었습니다. 5m, 3m, 1m. 가까워질수록 어머니 얼굴이 선명해졌고 눈가의 주름도, 입가의 상처도, 손등의 동상 자국도 보였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고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겼고 3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음이 터졌고 온몸이 떨렸으며 어머니 옷을 붙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딸, 우리 수연이.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고 어깨도 흔들렸으며 눈물이 제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안고 있을 뿐이었고 어머니의 온기를 느낄 뿐이었으며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수연아, 얼굴 좀 보자. 어머니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바라봤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딸이 이렇게 컸어.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고 거칠었으며 그리웠습니다. 엄마도 많이 변했어요. 제가 말했고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늙었지. 3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아.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너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마주봤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앞에 앉아 있다는 것,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 엄마, 그날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고 어머니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이야기야, 수연아. 들려주세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너를 밀어낸 뒤 물살에 휩쓸렸어. 정신없이 떠내려갔는데 하류 500m쯤 가서 북한 쪽 강변에 걸렸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북한 땅이더라. 다시 강을 건널 힘도 없었고 순찰대가 올까봐 무서워서 숨었어. 저는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새벽까지 숲속에 숨어 있다가 날 밝을 때쯤 마을로 내려갔어. 운이 좋았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마을이었고 거기서 신분 속였어. 어머니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혼자 온 떠돌이라고 했어. 탈북하다 실패했다고 하면 잡혀가니까. 순찰대는요? 며칠 뒤에 순찰대가 왔어. 그날 밤 강 건너던 사람들 찾는다고. 근데 엄마 혼자였잖아. 다른 사람들 얘기만 했고 혼자 온 여자는 못 봤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벌금 좀 내고 풀려났어. 탈북 시도가 아니라 무단 이동이라고 했거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뒤로 3개월 마을에 숨어 지냈어.
낮엔 집집마다 다니며 옥수수 빻아주고 빨래해주고 그렇게 돈을 조금씩 모았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밤 너 생각했어. 무사히 중국 뗄릴지 잘 살고 있을지 아니면 강에서 죽었을지. 엄마, 그렇게 3개월 지나고 다시 강 건넜어. 이번엔 혼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였어. 너랑 헤어진 그 자리. 물에 들어가는데 내 얼굴이 보이더라. 엄마 밀어내던 내 손이 느껴지고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건넜어. 내가 살았을 거라 믿었거든. 엄마가 살려서 보낸 내가 죽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 어머니가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살았어, 수연아. 너 만나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국에서 2년 숨어 지냈어.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돈 모아서 브로커 찾아가 한국 보내달라고 했지.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어. 6개월 전에. 6개월 전이요? 응. 하나원 교육받고 집 구하고 일자리 찾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탈북자 모임에서 청진 출신 젊은 여자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설마 했거든. 저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탈북하자고 해서 엄마가 그런 고생을.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북한에 있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어. 내가 용기 낸 거야. 근데 엄마가 강에서 떠내려가고 그건 엄마 선택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날 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는 늙었지만 넌 살아야 했어. 그게 엄마 마음이었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수연아, 고개 들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3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지? 엄마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만해. 엄마 살았잖아. 너도 살았고. 우리 둘 다 여기 있잖아.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약속하자. 네, 엄마. 약속해요. 우리는 카페에서 3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삶을 들었으며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라 했고 저는 편의점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으며 주말마다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거리엔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같이 가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집까지 30분을 걸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고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들어가. 늦었어. 네, 엄마. 다음 주에 또 봬요. 그래, 딸아.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수연아. 3년 만에 듣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만강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주었다고. 자유를, 새로운 삶을, 그리고 다시 찾은 어머니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두 번째 삶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오후마다 어머니 집에 갔고 함께 밥을 먹었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근처 한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설거지와 청소를 맡았고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일하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지만 이제는 일이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였고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방 한가운데 놓인 밥상이었지만 북한에서 먹던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자유의 맛이었고 함께하는 기쁨의 맛이었으며 다시 찾은 일상의 맛이었습니다. 수연아, 많이 먹어. 살 좀 쪄야 해. 어머니가 제 그릇에 김치찌개를 더 퍼주었고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엄마는 요즘 어때요? 일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설거지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어머니가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좋은 분이야. 탈북자라는 거 알고도 따뜻하게 대해주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엄마.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 북한이랑 다르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거긴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고 그랬잖아. 여긴 그렇지 않더라.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 햇살이 들어왔고 거리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누군가 음악을 틀어놓은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좋아요.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안양천역 작은 공원이었는데 나무가 많았고 산책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일요일이라 사람들이 많았고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돗자리 깔고 앉아 있었으며 자전거 타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안양천의 물은 맑았고 잔잔하게 흘렀으며 두만강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강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이 떠올랐고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말했고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생각 자주 나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마다 꿈고 강물 소리가 들리고 총소리가 울리고 내가 떠내려가는 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깨어나면 내가 살아있잖아. 그러면 괜찮아져. 저도 비슷했습니다. 저도 자주 꿈꿔요. 엄마 손을 놓치는 꿈, 엄마가 물에 빠지는 꿈.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덜 무서워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그날 밤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뭐가요? 널 밀어낸 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절 살린 거예요. 그래도 미안해. 3년 동안 혼자 죄책감에 시달렸잖아.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고통받은 거야. 엄마.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저 죽었어요. 그날 밤 강에서 아니면 그 전에 북한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용기 내서 저랑 강 건넌 거잖아요. 엄마가 저를 밀어내서 제가 살았어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내가 살았으면 했어. 엄마 목숨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했거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래. 자식이 살면 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살려주셔서. 아니야, 수연아. 엄마가 고마워. 살아줘서.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엄마도 살 수 있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으며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나요? 제가 물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여기 함께 왔을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내 아빠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끌려갔지. 아빠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 정의로웠지. 그래서 죽었어.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북한에선 정의로우면 안 돼. 목숨이 위험해지거든. 하지만 아버지는 정의를 택했고 그 대가를 치렀으며 우리는 그 여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잘 살고 있다고. 그래, 내 아빠가 보면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딸이랑 아내가 자유롭게 산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셨을 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실까요? 북한 어딘가에 이름 없는 무덤으로 계실까요? 아니면 수용소 어딘가에 계실까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자랑스러워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계시리라는 것을.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제가 말했고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3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시고 저도 살아있고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우리 둘 다 괜찮아. 공원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랑 함께 있으면 돼요. 그것만으론 부족해. 꿈이 있어야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북한에선 꿈 가질 수 없었잖아. 여긴 다르잖아. 맞았습니다. 여기선 꿈을 가질 수 있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학 가고 싶어요. 늦었지만 검정고시 준비해서 대학 가고 싶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좋아. 엄마가 도와줄게. 학비 같은 거 걱정하지 마. 엄마도 돈 모아야 되잖아요. 엄마는 괜찮아. 내가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수연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검정고시 책을 펼쳤고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제씩 풀어나갔고 모르는 건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으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로운 도시였고 기회의 땅이었으며 이제 제 집이기도 했습니다. 두만강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버지를, 고향을, 평범한 삶을 앗아갔습니다. 차가운 물은 우리를 갈라놓았고 총성은 우리를 위협했으며 어둠은 우리를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만강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자유를, 희망을,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희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가 저를 밀어낸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렸고 저는 그 삶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 것이고 꿈을 이룰 것이며 언젠가 다른 탈북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법이며 두만강을 건넌 의미를 되새기는 일입니다. 책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내가 살아야 해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더 이상 악몽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고 편의점에 나가야 하며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돈을 벌고 공부하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어머니와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두만강을 건넜기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올랐고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으며 이제는 각자 방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타워가 보이는 전망대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숨이 찼지만 행복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 전체가 발밑에 펼쳐졌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연아, 저기 봐. 어머니가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강이 참 평화롭게 흐르네. 저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가고 다리 위로 차들이 오가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엄마, 강 보면 그날 밤 생각나요? 제가 물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나지. 근데 이제는 무섭지 않아.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니까. 맞았습니다. 두만강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울의 봄 햇살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지 못했을 것이며 이렇게 평화롭게 강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마, 후회해요? 그날 밤 강 건넌 거.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엄마도 살아있고 우리가 함께 있잖아.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딸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자유로운 땅 위에 함께. 산을 내려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북한에선 이런 음식 마음껏 못 먹었지. 여긴 좋아. 돈만 있으면 뭐든 먹을 수 있잖아. 그러게요. 처음 한국 와서 편의점 도시락 먹었을 때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식당 이야기, 제 대학 준비 이야기, 동네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소중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제가 대학 졸업하면 엄마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바다 보러 가요. 엄마 바다 본 적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진에 바다 있었지만 자유롭게 못 갔어. 해안선은 통제구역이었거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바다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며? 그럼요.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좋다. 그럼 내가 졸업하면 같이 가자. 바다 보러.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고 사람들이 웃고 걷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도시였고 희망이 있는 곳이었으며 이제는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졸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년 전 두만강에서 잃었다고 믿었던 이 사람이 지금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엄마와 남산에 올랐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고 한강이 평화롭게 흘렀다. 4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는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꿈을 꾸고 있다. 대학에 가고 공부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되고 싶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그 별이었고 청진 하늘에서 보던 그 별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의 별이었고 희망을 품은 별이었으며 내일을 약속하는 별이었습니다. 두만강은 차가웠고 무서웠으며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을 건넜기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고 자유롭고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제 선택은 옳았으며 우리의 용기는 보상받았습니다. 이제 두만강은 더 이상 악몽이 아닙니다. 시련이었고 시험이었으며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 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존엄을, 그리고 서로를. 어머니가 저를 밀어낸 그 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선택하게 한 순간이었고 포기 대신 희망을 붙잡게 한 순간이었으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의 밤속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저도 살아있고 우리가 함께 내일을 꿈꿀 수 있으니까요. 두만강이여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자유라는 선물을, 희망이라는 빛을,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적을. 이제 우리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연과 영숙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만강 그날 밤, 어머니는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딸은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3년을 살아왔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살아있었고, 잃었다고 생각했던 사랑을 다시 찾았으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랑은 어떤 강보다 깊고, 희망은 어떤 어둠보다 밝으며, 용기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기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수연과 영숙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